안녕하세요. 형님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3가지 질문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특성과 외세를 보는 부분인데요. 미얀마는 서쪽은 인도, 방글라데시, 동쪽은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형 소개를 추가하면 약 9천만 년 전에 하나로 붙어있던 인도와 마다가스카르가 분리돼 연 20c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한 인도판, 미얀마 같이 붙어있는 인도판입니다. 인도판이 아시아판과 충돌하는데 그 결과 북쪽에는 히말라야, 그리고 동쪽에는 횡단산맥이 형성되면서 이 지역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름과 같은 대협곡이 형성돼서 고립지형이 만들어지고, 이 고립지형으로 인해서 소수민족이 분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이 지금 버마죠. 녹색은 인도차이나인데요. 땅 기준, 대륙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버마와 인도차이나는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개국과 국경을 마주한 미얀마는 고대에는 인도와 사천을 잇는 문명 루트이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장악한 서태평양을 피해서 중경에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게 물자와 군수품을 수송했던 전략 루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미얀마는 2차 세계대전 전체 판도에 영향을 줬던 인팔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만약입니다만 이 인팔 전투에서 일본과 아웅산군이 승리를 했다면 중국이 일본군에 떨어지고 인도도 일본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결국 2차 세계대전 판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 전투가 인팔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얀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변국 중에서 먼저 서쪽 인도와 동쪽 인도, 차이나 국가들의 각자 다른 이해관계, 셈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는 크게 이 세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바로 이 서쪽 지역이죠. 미얀마가 중국의 군사적으로 밀착할 경우 인도로서는 육상의 붉은 점, 야산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확대해서 보면 이 빨강 지점은 1962년대 중국과 인도의 전쟁이 발발했던 지역인데, 이 역사적 뿌리도 결국은 영국이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소령 출신이죠. 맥마흔이라는 인도 제국의 외무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과 티베트 간의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이 원했던 대로 국경라인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티베트를 중국이 점령한 이후에 이 라인을 인정 못하게 중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인도 입장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조금 전에 육상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해상에서는 인도양에 중국 해군력이 투사될 경우에는 인도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한 중국이 미얀마를 멀리 할 수 없듯이 인도 또한 버마를 가까이 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중국이 갑이 아니라 미얀마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러시아까지 파렴치한 군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동쪽 이웃나라인 태국은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상황인데, 파이프라인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짠노차 1985년부터 36년째 총리를 하고 있는 그 유명한 훈센이죠.
그리고 사실상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가 있습니다. 주변 국가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얀마의 온전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기거나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아세안의 미얀마 역할론을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을 보면요. 한국, 일본을 포함해 중국도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중동 등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옆을 통과해 안담만, 니코바르 제도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싱가포르를 지나 남중국해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해 1200km 정도로 가면 중국이 환초에 군사기지를 설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사군도에 이르게 됩니다. 시기별 강도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 순간부터 중국의 해상 봉쇄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데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헨리 키신저 미국 국가문학관 보좌관의 주도로 1971년 역사적인 핑퐁 외교를 통해 중공을 미국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결국은 자본주의 공장이 되는 과정은 잘 알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군사력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자 대중봉쇄 전략을 다시 전면적으로 강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길목인 말라카 해협의 입구, 싱가포르에는 미군의 최신 전술무기인 스텔스 구축함과 항공전력이 투사되고 있고 필리핀에는 다시 수백만을 포함해서 육군, 공군, 해군, 잠수함 기지 등 최소 5곳 이상의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대만은 군사적인 지원을 최근에 더 강화하면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섬 50%가 군사기지인 오키나와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투입된 일본 열도 전역에 구축되어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 그리고 중국 코앞에 있는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기지인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까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중 봉쇄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꺼낸 것이 육상의 1대1로, 해상의 일로로 상징되는 1대1로인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림T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대1로는 몽골로 이어지는 루트,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을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루트 등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아시아권의 중부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곳이 미얀마와 파키스탄입니다. 1차적으로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천산 북로로 이어지는 루트 또는 중간으로 해서 카스 객십 지역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지금 개발했거나 또는 추가 개발 중에 있고요. 이어서 말라카이브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인도양 벵골만으로 해서 짜옥푸에서 쿤밍으로 가는 루트가 있고요. 끝으로 중간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를 연결했던 과다르항에서 카라코람 산맥을 넘어 서역 남로 또는 서역 북로로 이어지는 이렇게 세 개의 루트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 지경학적 이유 등으로 미얀마는 파키스탄과 함께 패권 전쟁의 2대 전략 벨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봉쇄 전략을 중단 또는 최소한 완화하겠다는 제한 없이 중국에게 미얀마로부터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세를 고려해서 덧붙이면 중국이 말라카 해협의 우회로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보다 우회로가 없는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에서 서해까지 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 남사군도, 중사군도,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지나 서해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중간 경유지에 천일전쟁으로 일본이 점유한 조호도,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조호도가 있고 더 북상에 마라도에서 149km 남쪽 지점에 있는 이호도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잠정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미중 또는 중일의 분쟁으로 남중국해가 위험에 빠질 경우 말라카 우회로인 롬복 해협으로 돌아서 마카사리 해협, 술라웨시해를 통해서 필리핀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수심 낮은 순다이번 통과해서 롬복으로 지나서 마카사르, 술라웨시 그리고 필리핀 해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들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 해군의 대양해군론 또는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의 확보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장 미얀마 권력구조입니다. 1, 2장은 3장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